다음 달부터 그의 아들 나루히토가 왕위를 잇습니다. 올해 59, 역사를 전공하고 영국에서 2년간 공부한 경험이 있으며 등산과 조깅을 좋아하는 인물. 젊은 시절 유럽 생활과 30차례에 달하는 해외 방문 경험에서 나온 국제 감각을 감안할 때 아버지 아키히토의 평화 행보를 이을 것으로 일단 예상됩니다. 오늘 제가 전환기 세계보기 제목을 일본 새 천황의 첫 정상 손님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다. 이것을 큰 주제로 삼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이슈로 과연 일본의 천황이란 누구인가, 무엇인가 이런 이제 소주제를 제가 먼저 정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제기한 이 주제는 지금 한국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그런 지식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일본과 한국의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여러분 모두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식민지, 35년 식민지를 겪었다는 그 이유 때문입니다. 사실 미국과 일본도 정말 씻을 수 없는 천추의 그런 원한이 있을 수 있는 두 나라입니다. 일본은 진주만을 공격함으로써 도발을 했었고 미국은 일본에 2개의 아주 정말 위협적인 핵폭탄을 떨어뜨렸습니다. 20세기가 이렇게 참 요란한 시대였습니다. 한국은 식민지를 겪었고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소화하는가는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숙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 정치, 한국인들이 이 일본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에 있어서 많이 헤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헤매는 정도가 아닙니다. 저는 이 한일 관계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어느 정도 실마리를 제공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한국이 참 위험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제가 몇 가지 준비한 그 도표와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정보를 가지고 한일 문제 꼭 해결하자 이런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다가온 이틀 후로 다가온 새 천황의 즉위 이틀 후 네. 일본으로서는 굉장히 큰 사건이죠.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 첫 정상으로, 이 정상이라는 것은 노멀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Head of State, 국가의 정상으로서 손님으로서 5월 말에 간다고 합니다. 깜짝 놀랄 일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6월에도 갑니다. 6월 말에도 G20 회의가 있어서 참석하게 됩니다. 한국도 이 자리에는 참석하는데요. 한국은 그 자리에서 정상회담을 할 수 없지 않나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이렇게 최악으로 치닫는 것은 뭐 초계기 문제, 자위대 초계기 문제라든지 아니면 소녀상 문제, 아니면 징용 노동자상 문제, 단지 이런 아주 그 개별적인 사건들 말고도 너무나 깊고도 오래된 문제를 포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문제에 직면을 해야 됩니다.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절치부심, 임진왜란 얘기까지도 하셨는데요. 한국과 일본이 가까운 나라다 보니까 정말 오래된 그런 원한도 있고요. 또 아주 가까운 이웃인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오늘 이제 제가 이 그 전환기 세계보기를 통해서 한일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저는 천황이 누구인가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국 언론은 천황이라는 단어를 잘 쓰지 않습니다. 일왕, 저는 개인적으로 왕도 높지 않습니까? 근데 굳이 천황을 일왕으로 이렇게 표현해야 될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천황이란 말 자체는 중국어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진시황 할 때 진시황, 그 시황, 처음 황제라는 뜻이죠. The first emperor라고 해서 시황제 이후로 존재해왔던 이 황제에 대한 좀 등급을 낮춘 것이 왕이다.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어떻게 보면은 중화, 소중화와 같은 뭔가 중심적인 국가를 오래전부터 이렇게 추구를 했다. 좀 그런 느낌 때문에 괜히 중국에 대해서는 뭐 시황 이런 말도 우리가 지금 쓰고 있지만은 일본에 대해서는 그 황이라는 단어를 빼고 싶다 이런 심리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불필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지금 언론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혼선이 있는데요. 저는 그냥 천황이라는 단어를 쓰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천황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그것은 발생론적으로도 법적인 의미가 컸고요. 지금 일본 헌법 제1조 1장이 천황에 관한 장입니다. 이 점이 한국과 일본의 차이를 내는 점이기도 합니다. 일본 헌법 제1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자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이며 이 지위는 주권을 지닌 일본 국민의 총의에 근거한다. 저는 한국인들이 일본 천황을 정말 이해하기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한국인이니까 더 이해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여러분이 많이 가보신 분도 많겠지만 일본은 우리하고 유사한 점이 참 많습니다. 음식도 입에 잘 맞는 편이고요. 그런데 일본하고 한국하고 큰 차이가 있다면 이 시간에 대한 차이입니다. 일본 천황을 이해하기 힘든 것은 일본 천황이 너무나 오래됐기 때문입니다. 정말 새로운 뭔가 대통령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너무나 오래된, 정말 오래됐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 오래됐나, 기원전으로 올라가기도 하고요. 아니면 가깝게는 뭐 4세기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역사가 아주 깊은 1000년이 넘는 그런 개념입니다. 지금 이번에 그 즉위하게 되는 나루히토, 지금 이제 항세자의 이름이 나루히토죠. 레이와 천황, 영화 천황은 일본의 126대 천황이라고 합니다. 126대. 지금 우리 뭐 19대 대통령 이런 개념하고는 정말 다르죠. 126대. 엄청나게 올라가는 그런 이제 개념입니다. 천황이 너무나 오래됐기 때문에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은 현대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천황 개념을 좀 종교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엄밀하게 말해서 천황은 꼭 종교적인 개념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본의 이 천황제를 얘기할 때 이 신정적인 천황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다스리는 이런 개념, 종교적인 리더가 정치적인 리더이기도 한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오래된 개념이기 때문에 개념의 그 내포가 많이 변화돼서 어렵다고도 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일본의 천황 개념은 우리 경험 내에서 이해하기가 어려운 정말 일본만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헌법 제1조에 나와 있는 일본국의 상징이자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 일본 국민의 총의의 근거. 일본 사람들에게 천황이란 어떤 존재인가라고 물어보면 가장 흔한 대답이 마치 공기나 물 같은 존재, 이런 식으로 말한다고 합니다. 공기와 물같이 이렇게 소중하다는 의미보다는 공기와 물같이 너무나 흔해서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잘 인식을 할 수 없는 존재, 이런 개념에 가깝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한국에서 이 천황의 존재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일제 식민지를 겪었고요. 그리고 세계 제2차 대전, 말하자면 그 소화 천황, 히로히토 천황이 세계 제2차 대전에 책임이 있다라는 그런 이제 논의 때문에 비롯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대면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최근에도 그 국회의장,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 문제에 대해서 일본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일본이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정면으로, 너무나 공격적으로 대응을 했고요. 물론 공적인 인물은 그 공무원은 아니지만 일본 전체에서 가장 유명하다고도 할 수 있는 연예인이죠. 비토 다케시라고 하는, 기타노 다케시라고 하는 연예인이 아주 뭐 막말을 해서
이 문희상 국회의장에 대해서 반발을 했습니다. 제가 입으로 다시 올리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다시 읽어봐도 너무 소름이 끼치는 말이더라고요. 비터 다케시는 한국계라는 설이 분분한 인물인데 이렇게까지 과잉으로 반응하는 이유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일본에서 천황이라는 존재는 법적으로 아니면은 정치적으로 실질적인 권한을 얼마나 갖고 있나 이것과 상관없이 너무 중요한 인물인 것은 어쨌든 틀림없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 일본 천황의 존재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오늘 꼭 저희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일본의 천황은 2조, 헌법 2조를 보면은 2조, 3조, 4조를 제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 황의는 세습되고 국회가 의결한 황실 전범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계승한다. 황실 전범이라는 하나의 규범이, 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천황의 국사에 관한 모든 행위는 내각의 조언과 승인을 필요로 하며 내각이 그 책임을 진다. 그리고 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황은 이 헌법이 정하는 국사에 관한 행위만을 행하며 국정에 관한 근능을 지니지 아니한다. 이항은 천황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국사에 관한 행위를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헌주의 천황입니다. 헌법 아래 있습니다. 상징적으로는 국가 원수지만 천황은 헌법 없이 존재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이제 보십시오. 이 일본 헌법 1장이 천황에 대한 규정이라는 것은 사실은 참 낯선 일입니다. 그리고 이 헌법 그 구조를 넘어가겠습니다. 헌법 구조를 잠깐 보겠습니다. 헌법 구조를 보면 일본 헌법 구조는 가장 문제적인 헌법입니다.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히 희구하며 국권의 발동인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육해 공군 그 외의 전력은 이를 보유하지 아니한다. 국가의 교정권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 헌법, 일본 헌법 제9조가 왜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네, 일본 사람들은 이 헌법 구조 때문에 지금 일본이 정상 국가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국가 과제가 정상 국가화 되는 것이다. 일본이 이 천황장에서 잘 보시겠지만 천황의 실질적인 권력도 없고 무엇보다 천황뿐 아니라 일본 전체가 무력, 말하자면 군대를 가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헌법의 별명이 평화헌법이라는 그런 별명이 있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천황장 제1장을 빼고 나면 일본 헌법은 거의 우리랑 유사한 현대 헌법입니다. 미국이 만들어줬다. 그래서 일본 헌법의 다른 별명은 메가더 헌법입니다. 그래서 패전 이후에 일본 사람들은 자신들이 일본의 식민지다. 이런 식의 생각을 아주 강하게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최근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일본을 굴복시켰다고 하는 이 미국 메가더 사령부, 그 미국 대통령이 지금 일본과 최고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최근에는 여러분 골프 치는 트럼프와 아베 보셨죠? 우리나라 대통령이 가서 이분을 만났다, 뭐 말았다, 3분이다, 그것도 안 된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참 어떻게 보면 서글픈 얘기인데요. 어쨌든 일본과는 지금 최고로 좋은 관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무역에 관해서는 아마 아주 지금 역시 터프한 상태고요. 한편으로는 아베 총리가 아주 그냥
싹싹 비는 것처럼 보입니다. 일본이 미국에 투자하는 액수가 세계 최고액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계속 일본을 향해서 관세 장벽을 폐지해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무역에 대해서는 여전히 터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친하게 지내고 있는 국가 정상은 아베 총리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것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일본과 미국의 지금 이해관계가 상당히 맞아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일본은 자위대는 갖고 있지만 실질적인 그것이 군대라고 하기 힘든 그런 상황인데 이 자위대의 지위를 승격시켜서 이제 자신의 국방을 담당하는 군대의 역할을 하게 하겠다. 정상화하겠다. 다시 말하면 헌법 구조를 손보겠다. 이렇게 지금 여러 사람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고 아마 아베도 이 입장이고요. 미국이 바로 이 입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일본의 재무장을 상당히 지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좌파들은 주적을 북한에서 일본으로 바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지금 대한민국이 그런 면에서는 정말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이 지금 우리에게 주적일까요? 이것에 대한 결론을 내리려면 저희가 좀 공부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떤 공부? 저는 철학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와 과거, 미래를 통찰하는 철학?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에 응답해야 된다. 핵폭탄이 날아다니든 1945년이 아니라 그리고 일본이 우리를 법적으로 복속시켰던 1910년이 아니라 2019년에 한국과 일본은 어떤 자리에 있어야 하나에 대해서 이제 용감하게 대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정말 중요한 것은 만약 우리의 선택이 지금 일본과 미국과 함께하는 이 해양 세력이냐 아니면 러시아와 중국과 함께하는 이 대륙 세력이냐 이런 종류의 결단이라면 저희가 이런 것은 일단 간단하게 해결을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6.25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중공 인민지원군이 없었다면 사실 우리가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는 분단이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북진해서 통일했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중국은 대한민국에 좋은 일 하지 않았습니다. 청산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인해 전술로 밀고 왔던 중국에 대해서는 지금 아예 다 잊어버렸고요. 여전히 일제 35년만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국도 우리를 괴롭혔고 일본도 우리를 괴롭혔다. 이것은 일단 과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나? 저는 지금은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표 하나를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천황이란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일본 천황은 참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2019년 일본 천황은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과 큰 차이가 있을까요? 현대 일본, 입헌군 주제 현대 일본의 천황에 대해서 저희가 너무 그렇게 악감정을 갖고 볼 필요가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물론 다른 얘기할 거리가 지금 남아 있지만 제가 이 표를 보면서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이 표는 천황을 알면 일본이 보인다라는 책에 나오는 표입니다.
일본의 법제사를 연구한 일본 법제사를 연구한 교수가 쓴 책인데요. 아주 얇은 책입니다. 천황을 보면 일본이 보인다. 이 책에서 이 천황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천황의 존재는 그렇게 신적인 존재가 처음부터 아니었고 어떤 종류의 정치적인 소산이었는데 부족을 연합한 부족의 리더로서, 그것도 상징적인 리더로서 등장을 했다. 그리고 이 그 부족의 리더가 법률, 중국에서 들어온 율령과 함께 격상되기 시작을 한다. 그리고 도쿠가 막부가 완전히 망하게 될 때까지는 정말 천황은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는 그런 존재. 그래서 구름 위에 사는 존재, 뭐 그 정도로 인식이 되었다고 합니다. 종교적인 의미가 있다고도 하지만 꼭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 정도로 천황의 존재는 역할이 좀 적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말하고 이 천황이 다른 의미를 갖게 된 것은 메이지 유신 때문입니다. 메이지 혁명 때문입니다. 일본 메이지 혁명은 기본적으로 근대 혁명이죠. 이때는 영국과 프러시아의 여러 가지 그 제도를 강함하게 일본이 수입을 해서 아주 후발 자본주의 국가로서 승승장구를 했던 시기인데요. 이때도 천황이 그 이전의 막부 시대와는 다르게 엄청나게 위상이 변화됐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질적인 권력을 갖고 있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 메이지 시대 이후에 천황의 역할은 국가를 통합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바뀐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때 천황은 역시 근대 입헌군 주제의 천황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이 메이지 시대 이후의 일본은 참 연구 대상인데요. 지금 이때는 이 천황의 존재가 부족적인 성격, 그리고 일본 고유의 율령, 그리고 영국과 프러시아형 정체를 복합적으로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정말 참 이해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요. 아마 일본은 한국과 관련해서 이 부분이 가장 힘들 때인데, 일본에 가면 가령 이제 입정교성회라는 이런 신흥 종교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모스크, 말하자면 이슬람 모스크와 같은 건물에 그리고 그 부처, 그러니까 불상이 들어있고요. 또 기독교를 상징하는 파이프 오르간과 또 기타 여러 가지 기독교 상징물이 결합되어 있거든요. 이슬람과 기독교와 불교를 결합해서 신흥 종교를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기독교란 기본적으로 유일신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만나는 것. 일본 사람들이 이것을 스팝이라고 합니다. 물 젖듯이 이렇게 합해지는 스팝이라고 그러는데 이 스팝이라는 것이 일본에서는 자연스러워요. 오래된 다신교 전통 때문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일본이 영국 제도, 프러시아형, 그리고 뭐 프랑스 제도를 좋은 걸 쏙쏙 다 갖고 옵니다. 가령 이토 히로부미 여러분 다 아시겠죠? 이토 히로부미 영국에서 공부를 했던 이토 히로부미는 처음에는 영국 제도를 많이 도입을 하려고 했는데 이 영국 제도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승승장구하고 보불 전쟁에서 프랑스와 전쟁에서 승리를 했던 프러시아, 독일 전통 특히 법률에 있어서 그것을 수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민법과 형법은 프랑스에 수입을 하고요. 해군은 영국에 수입을 하고요. 육군은 프랑스에 수입을 하고요. 뭐 이런 식으로 좋은 것은 쏙쏙 유럽에서 다 빼와서 근대 국가를 만듭니다. 그러니 일본이 얼마나 독특한 나라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천황을 국가 상징으로 통합의 리더로 해서 실질적으로는 근대 혁명을 깨게 했다는 이 일본이 사실 전쟁을 한번 일으키고 세계대전에서 실패를 하고 패전을 하고 나서요.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다가 이런 일본에서 미국형 정책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 일본이 갖고 있는 헌법은 거의 미국
자유민주주의 헌법, 우리나라 헌법과도 거의 유사한 자유민주주의 헌법입니다. 제가 지금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결론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실 때 영국과 독일과 프랑스 등의 근대 제도를 수입을 해서 상당히 모던한 그런 체제를 만들려고 했던 일본이 그러면 패전을 겪고 미국형 정체를 수입을 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일본은 한때 자신들이 근대화 혁명에 성공했다. 그래서 이제는 근대를 버릴 수도 있다. 그래서 근대를 넘어서자. 그것을 근대의 초극, overcome, 초극이라고 말하고 근대를 초극하는 한 가지 방법이 서양과 전쟁을 일으켜서 승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런데 무참하게 핵으로 깨진 일본이 이제 메가드에 의해서 뭐 준식민지화되고 그리고 나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만들어주는 현대 헌법을 적용하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꼭 나쁜 소식일까요? 나쁜 소식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일단 여러분 영상 하나를 보고 계속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이 영상은 2015년에 나온 일본에서 가장 긴 하루, 한국에서는 일본 패망 하루 전 이런 제목으로 나온 영화의 일부분입니다. 한번 잠깐 이 영상을 보고 가겠습니다. それならば私が意見を言おう。私は外務大臣の意見に同意である。このまま本土決戦に突入すれば日本民族は死に絶えてしまう。私の任務は祖先から受け継いだこの日本という国を子孫に伝えることである。一人でも多くの日本国民に生き残ってもらって、その人たちに将来再び立ち上がってもらうほか道はない。このまま戦争を続け、文化を破壊し、世界人類の不幸を招くことは私の望むところではない。 여러분 천황이 말하자면 소와 천황, 히로히토 천황이 과연 전범일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황이 전쟁을 결정할 수 있었나라는 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럼 누가 결정했나? 그것도 정말 여러 가지 또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일본의 그 근대 시스템이라는 것이 그렇게 어떤 한 사람이 권력을 독점하고 있고 또 그 사람이 결정을 내리고 이런 시스템하고 좀 달랐습니다. 일단 천황이 있지만은 천황이 실질적인 통치를 하지는 않고 내각과 군부가 상당히 그리고 원로원이 있고요. 상당히 권력을 분점하고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은 이 내각과 군부가 상당히 합의를 했기 때문에 가능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핵 투하를 받고 나서 전쟁을 멈출 때 과연 누가 전쟁을 멈출 수 있나? 이 멈추는 역할은 기본적으로 천황이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천황의 존재가 전범이 될까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적어도 메가더 사령부는 기소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아직까지도 한국뿐 아니라 일본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나라들은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할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는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북한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다.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일본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너그럽게 얘기하고 있는 편입니다. 지금 현재 가장 고통당하고 있고 우리한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북한 사람들을 좀 해방시켜서 먹고 살게 하고 자유를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일본 문제를 좀 부차적으로 좀 이렇게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 문제가 다 해결되면 제가 일본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것은 따로 있습니다.
한국을 일본이 뭐 돈을 준다거나 이게 아니고요. 법적으로 책임을 진다면 어떻게 책임질 수 있나? 법적으로 책임진다면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되나? 이것은 꼭 제가 한번 다뤄보고 싶은 문제입니다. 조금 미루는 이유는 지금 북한의 우리 동포들이 너무나 큰 고통을 겪고 있고 또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을 할 때는 너무나 일본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주의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일본에서 가장 긴 하루를 잠깐 보셨습니다. 천황이 전쟁을 멈추는 역할을 한 건 사실이죠. 그리고 나중에 이 사태를 사실은 이 천황이 전쟁을 멈추도록 이렇게 칙령을 내리도록 유도했던 그 당시에 군부의 리더였던 그 아나미 고레치카가 할복 자살을 함으로써 종결이 되었습니다. 일본 역사만 해도 너무나 긴 스토리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지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보면서 제가 마지막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메가더 미국 사령관과 연합군 사령관이죠. 그리고 여기 소아 천황, 히로히토 천황입니다. 이 천황 옆에서 뭐 호주머니에 손을 아주 찔러 넣고 있는 메가더에 대해서 일본 국민들이 참 충격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다른 시간에도 이것을 그대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1946년 1월 1일 소아 천황, 히로히토 천황은 결국은 전범으로 기소되지는 않았지만은 나는 인간이다. 이런 선언을 하게 됩니다. 천황이 현실 정치에 깊숙이 들어오고 난 이후, 막부 시대가 끝난 이후 이 천황의 존재가 중요한 듯 중요하지 않은 듯 이렇게 존재했지만 어떤 면에서는 너무 중요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황을 위해서는 가차없이 목숨을 던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일본인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이 천황의 존재가 신적인 지위를 어쨌든 갖고 있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깨를 내어서 인간선을 시키고 그리고 이런 선언문을 냈습니다. 그중에 일부는 이랬습니다. 짐과 국민 사이의 유대는 상호 신뢰와 경애로 묶여지는 것이지 단순히 신화와 전설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천황을 신으로 하고 또 다른 일본 국민을 다른 민족보다 우월한 민족이라 하며 나아가 세계를 지배할 운명을 가진다는 가공의 관념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도 아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 이것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결국 패전 이후 일본, 미국의 정책까지 결합된 일본, 그 일본은 메가더 헌법이라고 하는 미국이 만들어준 일본 헌법, 거기에 들어있는 어떤 핵심 단어, 핵심 키워드 때문에 본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단어입니까? 그것이 바로 개인의 기본권입니다. 개인의 기본권. 여러분, 개인의 기본권이라는 개념으로 세계를 보면 모든 것이 너무나 쉬워집니다. 제가 지금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개념은, 가장 중요한 과제는 북한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것이다. 북한 사람들도 개인의 기본권을 갖는 것이다. 개인의 기본권을 갖는다는 것이 모든 사람이 똑같아진다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또 다른 전체주의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기회를 같이 가질 수 있고 하늘이 주신 권리를 가진 나눌 수 있다라는 개념 속에서 보면 지금의 일본, 2019년의 일본은 명백히 현대적인 헌법을 갖고 있고 한국 국민보다 더 훨씬 더 큰 수준의 개인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일본의 천황은 국민들을
신적으로 제압을 해서 전쟁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권능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에게 현재 2019년 가장 위험한 적은 여전히 북한의 전체주의고 중국의 전체주의입니다. 그렇다면 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일본의 재무장을 은근히 지지하고 있는 것일까요? 결국 집단적 자위권이라는 이 국제법상의 권리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집단적 자위권, 컬렉티브 시큐리티라고 하는 이 집단적 자위권이라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밀접한 관계에 있는 피침략 국가, 공동 방위를 약속한 국가가 피침략국에 대한 침해를 배제하기 위하여 방위 행위를 행하는 권리로 동맹국이 공격을 받으면 이를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서 반격할 수 있는 국제법상의 권리다. 일본 사람들은 지금 국제법이 이런 집단적 자위권을 보장하는데도 일본 헌법은 이 국제법 원칙을 배제하고 있다. 그리고 이 집단적 자위권, 이 컬렉티브 시큐리티라는 이 원칙은 유엔 헌장 7조 제51조에서 7장 제51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유엔 헌장 제7장 51조는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 헌장은 자위권 행사에 대해서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바로 이 유엔 멤버, 유엔 회원국으로서 이 국제 유엔 헌장에 맞춰서 헌법을 좀 바꾸고 싶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을 그렇게까지 위험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나? 왜냐하면 미국 트럼프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이 지금 일본의 재무장을 어느 정도 지지하고 있는 것은 중국과 북한을 상대해야 되는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만약 우리가 중국이나 북한으로부터 공격을 당했다라고 칩시다. 일본에서 도움 안 받을 것입니까? 일본이 예전에 우리를 식민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너무 더러워서 도움 안 받을 것입니까? 그러면 미국으로부터도 도움을 못 받습니다. 일본과 미국은 매우 중요한 동맹입니다. 지금 트럼프와 아베의 이런 정말 엄청난 친밀감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 알 수 있는데 바로 이 친밀감은 중국과 북한을 위험한 적으로 보는 까닭입니다. 우리의 적은 과연 누구입니까? 일본입니까? 미국입니까? 저는 결론이 아주 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근대성, 현대성, 영어로는 뭐 한 단어입니다. 모더니티. 이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한동안 일본 학계에서 가장 크게 유행하는 단어였던 이 근대성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제 석사 논문도 이게 주제입니다. 제 석사 논문이 일본의 그 예술, 일본 문학 형식을 통해서 이 근대성, 모더니티를 이해하는 그런 주제였는데요. 제가 제일 크게 이상하게 생각했던 것은 왜 이 모더니티라는 단어를 일본에서는 근대라고도 번역하고 현대라고도 번역을 했나. 제가 이렇게 어려운 그 학문적인 주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은 것은 이것입니다. 서구, 기독교, 이런 현대성이라는 것을 그 나라 내에서 자연스럽게 발전시킨 경우가 아닌 이식되어 온 일본의 경우, 뭐 영국에서는 그 해군을 배우고 특히 일본에서 해군뿐만 아니라 영국에서 수입한 것 중에 중요한 것이 문학이 있습니다. 영국 문학. 일본 돈 그 1000엔에 나왔던 나스메 소세키 같은 경우는 영국에서 영문학을 공부했고 나중에 동경대 영문과 교수를 했죠. 우리나라 문학이라는 것도 결국은 이 일본 문학을 통해서 도입된 그런 제도였는데요. 다시 말하면 일본인들에게 있어서 이 근대라는 개념은 사실은
서구의 제도라는 개념과 아주 관계가 깊습니다. 이 서구의 그 근대라는 주제 속에, 이 개념 속에 개인의 이런 자유, 권리까지 충분히 포함되어 있었을까? 그런 면에서 이 모더니티가 근대와 현대로 구분되는 것은 옳은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다루고 있는 이 주제는 사실은 몇 시간을 강의를 해야지 되는데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이것을 다 다루기 때문에 매우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 문제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 정치가 이렇게 복잡하게 된 것은 바로 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문제.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은 나쁘고 빨갱이고 그래서 생긴 문제가 사실은 아닙니다. 1948년에 만들었던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1948년에 만들었던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본질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유민의 공화국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상당한 수준으로 근대 제도를 확립했던 그런 식민지 조선, 대학과 철도와 우편 뭐 등등을 일본을 통해서 도입했던 그런 종류의 근대하고는 질이 다릅니다. 제가 어떤 분이 20세기 인류가 이룬 것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하면 자신은 보통 선거, 모든 사람들이 지도자를 스스로 뽑을 수 있고 스스로 지도자가 될 수도 있는 이 보통 선거가 아닌가. 만약 보통 선거가 없었다면 저도 지금까지 투표권이 없겠죠. 여러분, 권리와 특권은 다른 개념입니다. 우대권 이런 거 프리빌리지라 그러죠. 특권 이런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부여받은 권리, 양도할 수 없는 권리,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사태를 바라봐야 됩니다. 물론 식민지 시대에 우리가 그런 권리를 못 가졌습니다. 제도는 상당히 근대화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런 천부인권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현대 국가를 누리지 못했고요. 1948년에 만들었던 대한민국은 그런 면에서 정말 새로운 나라였습니다. 보통 선거권이 있다라는 것, 정말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개념으로 북한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에 보통 선거권이 있습니까? 북한 사람들이 스스로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까? 형식적인 투표 절차는 있지만은 누구도 스스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런 나라가 전 세계에 이제 많이 안 남았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확실히 식민지 조선 또는 제국주의 일본은 근대화를 도모했다고 하지만 현대화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1948년 대한민국 그리고 패전한 일본은 확실히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현대국가입니다. 만약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현대국가의 개념을 갖고 있다면 이렇게까지 헤맬 필요가 있겠습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은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무식해서 싫어합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빨갱이라 싫어하는 것이 아니고요. 너무 무지하고 무식해서 솔직히 대화를 하기가 싫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로 권리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을까? 그렇게 많은 지식인과 언론가, 법조인 다 거느리고 있으면서 제대로 된 권리 개념을 설명할 수 있는 좌파 지식인이 누가 있습니까? 저는 이것이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큰 주제를 제가 다뤘습니다. 천황은 누구인가? 지금 천황은 일본 헌법 제1조에서 규정되어 있는 일본 국민의 상징적인 리더입니다. 그는 실질적인 권력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일본이 현대 헌법을 갖고 있는 이상 그들이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던 이 천황 제도를 폐지하지 않고 이 문제는 이미 우리 손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미뤄둔 문제가 있죠. 식민지
조선 문제를 법적으로 검토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저는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잠깐 미룰 뿐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해방시키는 것이 더 우선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현대인, 현대적 개인이라는 개념을 갖고 국제 질서를 새롭게 보는 그런 시각을 지금 문재인 정권의 사람들, 정말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사람들도 제발 좀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